어쨌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이 어떨까요? 불만이 많겠죠. 네. 그러면 11월에 대선을 앞에다 두고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다가 약 3개월 정도 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역시 이 정부 마음에 드는 정부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대요. 2분기, 3분기에 미국이 어쨌든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잠잠해지고 살짝 네. 좀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시기랑 이제 얼추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금리 인하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022년부터 23년 동안에는 제가 이 채널 출연하거나 할 때도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쭉 맞춰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은 24년 연내에는 올 거라고 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24년 연내는 온다.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그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물가 안정.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껴도 됩니다. 두 번째, 금융 안정이 걱정이 돼서 서둘러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물가 안정만 고려하면 돼요. 지금으로서. 그러면 단축시킨 거예요. 만약에 금융 불안 문제가 터져서 금융 위기가 온다. 만약에 미국 경제 위기가 온다. 하드랜딩이 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갑자기. 소집 회의 네.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그런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일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우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로 전제하기는 어렵겠다 말씀드리고 지금은 물가의 흐름만 보면 된다. 네. 왜냐하면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물가 잡으려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을 물어보신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언제 잡힙니까예요. 네. 물가 잡히는 시점에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약간 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물가 잡힌다는 개념은 뭘까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컨빅션,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파월이. 자,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볼게요. 2022년 6월에 9.1%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때 깜짝 놀라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네. 한 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얼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하향 안정화된다.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PCE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7.0을 기록하고 2.4%까지 현재 내려온 것이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2.8%까지 근원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 제가 빨간색 선 그어놨죠. 2%라는 목표 물가에는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언제 2%에 부합하느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합한다는 얘기를 조금 더 서두른다는 관점에서 말하면 2.34% 정도를 언제 기록할 것이냐. 그게 기록되면 그 기록되는 것을 보고 FOMC를 회의하는 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34까지만 나와도. 그렇죠. 그렇게 근원 봅니다. 물가 기준인가요? 조금 근원 물가 기준으로 조금 왜냐하면 이 PCE 물가가 매월 말에 발표돼요. 네. 그럼 매월 말에 예를 들어서 3월 말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는 3월 물가가 아니라 2월 물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적극적으로 서두른다면 2.34%가 나와도 금리 네. 인하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컨빅션을 가지고 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2.1 정도는 나와야겠죠. 그래야 확신을 갖겠죠. 네. 그 정도 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물가가 왜 안 잡히느냐를 봐야 돼요. 이 기여도를 분석하면 이게 레고 블록 쌓는 거예요. 레고 블록을 쌓는데 한번 이렇게 손을 모아보세요. 네. 두 손을 제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 네 개로 구성되는 네 개를 쌓은 이 높이가 뭐예요? 이게 물가 상승률인 물가 거예요. 상승률이죠. 그럼 각각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네. 각각의 구성을 보는데 그 중에 뭐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근원 서비스. 근원 서비스가 안 빠지고 있어요.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 근원 상품 빠지는데. 물가는 해부를 해보면 다 빠지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이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요.
렌트비, 주거비가 안 빠지는 거야. 네. 왜 주거비는 왜 안 빠질까요? 주거용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네. 주거비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은 왜 안 빠져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니까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주거비가 조금 더 둔화돼야 되고 지금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야 되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4%대예요. 3% 중후반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 구간이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 시장이 좀더 다소 안 좋아져야 네. 돼요. 고용 시장이 다소 악화되어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네. 그 지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현재 페드의 전망대로만 말씀드리면 그 지점이 근원 PC가 잡히는 그 구간이 목표하는 구간이 도래되는 시점을 7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월로 현재 네. 가정하고 있어요. 다른 이변이 없다면입니다. 다른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스웨즈 운하라든가 또 여러 해협을 지나는 그 네. 구간들이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이 배가 물동량이 그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가.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는 거.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전제는 바뀌지만 현재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는 지점이 7월에 좀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요. 조금 더 빨라진다면 6월 달. 평범하게는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지점은 7월 달. 근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9월로 보고 있습니다. 8월은 FOMC 회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9월로 보고 있는 겁니다. 늦어지면. 근데 지금으로선 7월에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져도 뭐 7월에서 9월 정도라면은 그때 뭐 내리는 게 이제 기존에 말했던 건 한 3번 내리겠다 했는데 그만 2, 3회 정도. 3번은 좀 어렵다고 보고 3번은 있습니다. 좀 어렵고. 예. 그럼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5%대 정도. 그 5% 그렇죠. 4.75에서 5. 그 정도까지. 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의견을 드릴게요. 저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7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네. 한번 0.25를 하고 그리고 9월 FOMC 다음 FOMC 때는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보고. 왜냐하면 그 금리를 5.5까지 올리기만 했다가 처음 인하한 거니까 이것이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뭐 주가가 폭등하나 네. 집값이 폭등하나 이런 것들 경과를 지켜볼 거야 한두 달. 그래서 9월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에 하면 9월엔 안 하고 그 다음 달에 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어차피 또 그때 가면 또 변수들이 막 들어오기 그럼요.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예측이지만 예. 어쨌든 한 2번 정도 뭐 네. 하반기에는 좀 한다 네. 정도로 이제 보면은 될것 같네요.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 3번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7월에 안 하고 9월에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정도 연말쯤 돼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3번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7월에 하면 두 2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6월에 하면 3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지금 금리 인하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는 우당탕탕 하드랜딩 오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 이게 아니라 네. 금리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역시 그렇죠. 너무 높으니까. 맨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는 안 된다. 네. 금리를 정상화하는 개념이고 미국은 5.5%는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해 나간다. 정상화니까 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건 없죠. 없어요. 예, 그렇게 보겠고요. 한 가지 지금은 다소 이코노미스트적인 뷰고요. 정치공학적인 접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이 어떨까요? 불만이 많겠죠. 네. 불만이 많을 거예요. 고물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금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월에 대선을 앞에다 두고 물론 지금 이 정치공학적 접근은 파월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줄까? 판단을 해준다라는 전제. 왜냐하면 옐렌에 의해 흔들릴 것이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네. 그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드린다면 11월 대선을 앞에다 두고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다가 약 3개월 정도 네. 약 3개월 정도 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역시 이 정부 마음에 드는 정부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대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막 주가도 그때 막 약간 좀 튀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5년 내내
불만이 있다가 네. 3개월 직전에 불만을 해소해주면 불만이 만족으로 바뀐대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도 맞물리고요. 또 한 명은 파월의 성향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적인 접근이 있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있고 연준 의장의 성향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향을 분석했을 때 파월은 딱딱 끊는 걸 좋아한대요. 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다가. 인하를 안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설 때 인하를 하는 성향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신뢰하는 네. 거에 따라 다르지만 네. 저의 전문성은 아니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네. 이제 미국 금리나 뭐 미국 경제, 뭐 중국 다 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사실 다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낮추면은 한국도 따라 낮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월에 만약에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 의견을 드리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만 고려하면 될 텐데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네. 세 가지만 신경 쓰면서 이게 중앙은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한국은 하나 더 고려하는 거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하는 네. 거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먼저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고 외환위기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제가 정말 한 30분 동안 네.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외환위기 안 온다. 이것 예. 때문에 한때 또 시끄러웠잖아요. 돈 다 빠져나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네. 탄미 기준금리 격차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자금의 유출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때 시점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시점에 따라 또 달라요. 다른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급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인상함에 따라 벌어지는 격차죠. 이런 걸 조금 이름을 붙인다면 소극적 금리 격차 네. 확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인하하면서 금리 격차를 벌려온 게 아니에요. 네, 네. 적극적 금리 격차 확대가 아니라 네. 소극적 금리 격차 확대고 소극적 금리 격차 확대는 다른 말로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물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금리 격차 확대를 용인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으로서. 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그냥 용인한 거다. 굳이 비유한다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연인이 남자가 그냥 생리별한 거야. 나쁜 놈인 거죠. 여자랑 남자 좋아하다가. 근데 그런 모습하고 이건 적극적인 금리 격차 확대인 거예요. 근데 네. 남자 여자가 만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좋은 여자인데 여자가 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모습은 소극적 이별이에요. 네. 지켜만 보는 거라 적극적 이별과 달라요. 금리 격차 확대가 그렇게 해석되면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적극적 금리 격차 확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격차라는 면도 이미 2%포인트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2.25%포인트로 벌어진다? 그것은 또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네. 역사를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한 가지 있고요. 적극적 금리 격차를 벌려가면서까지 한국이 뭐가 도대체 급하지? 한국이 부동산 PF 발 위기가 굉장히 현실화되나 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괜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자금 유출에 좀 강한 움직임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용인해 왔던 모습과는 달리 먼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야기될 부정적 요소가 좀 더 크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6, 7월에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먼저 낮추면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것으로부터 한 달 네. 혹은 두 달 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경기 안 좋아요. 네.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인 거 맞아요. 그 부동산 PF 부실이나 뭐 금융 불안이나 이런 문제도 여전히 걱정이 되니 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판단했을 때 금리 인하할 필요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아직 목표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 네. 그러면 물가 안정은 언제 되느냐?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따지면 24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합니다. 그 정도면 다 온 거네요. 네,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예를 들어서 6, 7월 정도가 되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러면 네 번째 미국과의 격차만 보면 되네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네 가지 요건이라고 했을 때 네. 약 6, 7월 정도가 오면 되면 네. 금리 인하할 만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 요건 한미 기준금리 격차.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를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금리 더 올려라.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무주택자 입장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거시경제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시경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달 정도 할 것이다.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본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미국 FOMC 미팅 스케줄이고 네. 한국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스케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8월이네요. 예, 8월 20일. 7월은 어렵고 8월 22일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6월에. 6월에 네. 인하를 한다. 그러면 7월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무게 중심을 7월로 두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8월에 한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하는 것을 지켜보면 11월에 하는 것을 지켜보면 11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두 차례 8월, 11월. 그러니까 10월에는 지켜보는 거죠. 9월, 10월은. 그렇게 저는 8월, 11월의 가능성을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2%의 격차를 뭐 좁히겠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네.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미국이 낮춰만 주면 우리도 어쨌든 같이 낮춰지면서 2%를 약간 유지하면서 같이 내려가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우리 거시경제가 부담할 만큼의 적정 금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높긴 높다. 3.5%는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은 거고 네. 저축액이 많으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대출이 많은 사람은 낮은 게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관계 입장에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높은 금리를 이게 지금 3.5%가 예전에 비하면 뭐 낮은 금리인데 네. 그냥 뭐 높은 금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2%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부담할 만큼의 금리 일가를 판단해 볼 때 높은 금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부담이 되는 금리인 거 맞고요. 네. 중앙은행이 봤을 때 3.5%보다는 한 2.5에서 3%를 향해 금리 인하를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상화 경로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상화 경로가 미국보다 먼저 선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한국도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경기가 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더 나빴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 왔으면 좋겠다. 네. 하고 기대하시는 이해관계자 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분들이 악플 다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23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았고요. 그리고 23년 상반기 하반기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가 좋은 경제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그 2023년 경제를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23년 경제가 좋다고 표현하겠습니까? 24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23년이든 24년이든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다만 안 좋은 것끼리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면 23년 상반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23년 하반기,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 23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전히 24년도 안 좋은 경제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경기 흐름에 있어서 바닥은 지난 것이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드릴 수 있는데 분기별 혹은 반기별 성장률로 봐도 23년 상반기가 제일 안 좋고요. 또 우리나라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가격 흐름을 봐도 23년 상반기가 바닥 가격이고요. 23년 상반기가 재고율이 가장 높았고요. 재고율이 그때 이후로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또 신규 투자도 그렇고요. 또 금리라는 부담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중금리는 조금 안정화될 것이고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6개월에 한 번씩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24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라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완화의 시대냐 긴축의 시대냐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제 그 극단적인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흐름이니까 뭐 경기 사이클에서는 변화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도 뭐 약보합 지금 약보합이잖아요. 네. 약보합에서 강보합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강한 상승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네. 뭐 여러 가지 면 근데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공격적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위험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는 다소 금리보다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여건이 괜찮아지고요. 특히 11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음표가 사라지죠. 네. 대선도 있고.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죠. 네. 그게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누가 될지 모를 때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업들을 만날 때 미국 대선 결과가 결정이 안 됐으니 그럼 이쪽 비즈니스로 집중할까 아니면 이쪽 새로운 비즈니스로 집중할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네. 지켜보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물음표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신규 투자를 못.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향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24년 경제가 좋은 경제 아닙니다. 나쁜 경제예요. 그러나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면 23년 상반기가 그 중에서는 바닥이다라고 여러분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힘든 시기가 계속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네.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좀 끝이 보인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힘든 시기는 네. 아마 24년에도 25년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경제지만 네. 그 힘든 정도가 좀 여전히 짐을 들고 있지만 그 짐이 조금 가벼워진다. 네.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금리 얘기 계속 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4년 결국에 이제 하반기고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뭐 두 번이든 뭐 이렇게 낮추는 것도 실질적으로 뭐 9월, 10월 가야지 사실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25년도도 약간은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25년 정도쯤 되면 네. 거의 이제 금리 인하도 거의 종결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략적으로 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를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중립금리라고 하는 좋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정도로 보는 건가요? 금리를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 만약에.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오는데 금리는 만약에 3.5%를 계속 유지한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가 와요. 더 꺾이겠죠. 네, 그 디플레를 또 막아야 돼요. 음. 계속 0점 조정하는 거예요. 네. 물가를 보면서 0점 조정을 하는 것인데 24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1%고 네. 하반기 기준 그리고 25년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2.0%니까 여기서 금리를 서서히 2%에 가깝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디플레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랑 금리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적정 물가, 목표 물가가 2%고 중립 금리는 2%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를 안 해요. 네. 근데 잠정적으로 2에서 2.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에서 2.5 대략 한 2.5%를 향해 갈 것이다. 점진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세도 둔화돼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고성장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나름 2%를 향해 갈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는 가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갔다가 다른 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2%대에 가깝게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춰가는 시기가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이 되지 네. 않을까. 정도로 정확히 볼수 있겠네요. 24년이 그런 면에서 변곡점인 거죠. 금리의 변곡점은 금리는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의 변곡점, 경기의 변곡점으로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뭐는 이 금리의 변곡점, 이게 피벗이 변곡점이잖아요. 네. 인상만 하다가 이제 유지하다가 인하로 바뀌는 이 피벗이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곡점은 그것보다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있고 동행해서 움직이는 경기가 네. 있고 후행해서 움직이는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이 있을 뿐이지 금리의 변곡점에 따라서 나머지 자산 시장이나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리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 떨어지면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신규 사업 해보겠다. 그 지점이 거의 미국 대선 결과도 나온 시점 아니겠는가. 네. 그 지점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몇 달 더 못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나면서 이제 물음표들이 해소가 되면서 네. 하나하나 좀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 중국, 뭐 미국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금리 이야기까지 다양한 얘기 한번 해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부인남이었고요. 김광석 실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